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통쾌한 사이다 사연인데요. 어떤 복수극이 펼쳐질지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파란만장한 학창시절과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기까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아,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했구나 하실 겁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남달랐어요. 남달랐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 남달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는 학생, 소위 일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자랑할 과거는 아니지만 나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가 그쪽으로 발을 들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무리에서 제일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유명해진 건 아니었고요. 못된 짓을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몸매와는 달리 제가 힘도 세고 깡따구도 좀 있었거든요. 싸우면 절대 지는 일이 없었고 성격상 지고는 못 살아서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머리가 딱히 좋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누군가 저를 건드리면 수십, 수백 배로 갚아주곤 했어요. 예를 들면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애들이랑 더럽게 논다는 둥, 임신을 한번 했었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요. 그 소문들이 사실은 그 친구의 이야기였다고 밝혀버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만든다든지 제 남자친구를 뺏은 친구와 그 남자친구의 바람피는 장면들 같은 것을 학교에 벽보로 붙이기도 했고요. 물론 먼저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제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전에 저를 이 길로 이끌었다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 친구와 정말 죽을 듯이 싸우고 둘 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고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저와 제 친구의 그 싸움은 두고두고 화제가 될 만큼 엄청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학교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도 있고요. 사실 그 친구와 그렇게 싸운 뒤 둘 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된 날 엄마가 울면서 비셨거든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충격도 있고 해서 전학을 가서는 꽤 바르게 살았어요. 가끔 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무서워서 피하는 무리들과 괜히 시비를 거는 무리들 때문에 속에서 울컥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치는 선에서 늘 참아가며 나름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엔간한 사고는 사고 같지도 않다던 엄마가 제 변한 모습에 제일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네가 고등학교 무사히 제때 졸업하고 대학이란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 앞으로 네 인생에 터치하지 않을 거야. 사고만 치지 마. 별로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이 잘 된다는 과를 골라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얌전히 지냈어요. 같이 학교 생활을 하던 동기들 말에 따르면 술에 취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무섭게 욕을 한다고는 했지만 뭐 누굴 때리거나 크게 피해준 일은 없었으니까요. 가끔 욱하는 날에는 정말 속으로 몇 번의 참을인을 새겼는지 몰라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진상 선배는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뒤에서 조용히 보복하고 하긴 했지만요. 뭐 예를 들면 실수인 척 다른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톡을 잘못 보낸 척 그 선배가 저한테 한 짓들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알린다든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아무튼 제 성격은 잘 숨겨가며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후 만난 친구들은 저의 과거와 원래 성격을 잘 모르긴 합니다. 그리고 성격을 자꾸 누르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 조금 유해진 것도 같았어요. 나이가 든 것도 있을 테고요. 전학을 당하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는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친하지는 않고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다는 전학을 가게 된 이유가 된 그 친구와는 그 이후 한 10년 뒤쯤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요. 가끔은 그때 우리가 왜 그토록 죽도록 싸웠지 하면서 그 시절 일을 추억하기도 할 만큼요. 그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다가 우리가 같이 찍힌 사진들을 발견했는데 인생에서 그만큼 친했던 친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이가 드니 알겠다면서요. 저도 그 친구가 그리웠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연락이 참 반가웠습니다. 과거에 친했던 기억 때문인지 공유하는 추억이 많았기 때문인지 저희는 다시 금방 친해졌어요. 그때는 진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죽도록 싸웠는지 몰라. 그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 그랬지. 다시 만난 그 친구는 일찍 결혼해서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애 소식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고민 상담도 종종 합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최근 고민이었거든요. 지금 남편이랑은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났습니다. 다니던 회사 상사였어요. 저한테 이거저거 일을 가르쳐 주다가 정들어서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어? 착하잖아. 그리고 성실하고. 고등학교 때 저는 알았을까요? 미래의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하던 날 엄마가 우시면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커서 정상적으로 결혼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개과천선이 다 널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어. 그 말에 저와 제 옆에 붙어있던 그 친구가 정말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니네 둘이 다시 친해진 것도 나는 너무 신기해. 세상사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만해요. 누가 들어요. 정말 코미디 영화를 한 편 찍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좀 쉬다가 하라고 했는데 성격상 집에서 쉬면 좀이 쑤시는 타입이라 바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직장 사람들도 저를 그냥 조용조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들 기절하겠죠. 엄마의 말대로라면 개가천선을 한 제가 요즘 유일하게 거슬리는 인물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세요. 정말 예전 성격 같았으면 한번 들이받고 집을 나오는 건데 많이 참아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거든요. 대체 임신 소식은 언제 전해줄 거니? 그게 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검사했는데 저랑 집사람 둘 다 별 문제 없다니까 곧 되겠죠. 집에서 얌전히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회사다 뭐다 자꾸 나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자가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목 끝까지 욱하고 뭔가 올라왔지만 늘 참아냈어요. 둘이 벌면 더 좋죠. 그러면 어머님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늘 뚱한 얼굴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꼭 용돈 바라는 시어머니 같잖니. 그거 몇 푼이나 낸다고 유세야, 유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용돈 입금 날이 하루라도 늦으면 칼같이 전화가 와요. 왜 입금 안 하니?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끔 저를 기가 차게 하는 시어머니만 아니면 나는 평탄하고 고민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원래 저 같은 애들은 촉이 좀 많이 좋거든요. 근데 자꾸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고 어느 순간 회식을 핑계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집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원래 없었던 잠금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에 말이죠. 아, 저 새끼 바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가서 잡아 족치고 어떤 년인지 알아내서 과거에 제가 했던 것처럼 난장을 피우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어른이고 그때는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또 가능했던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당장 그 다시 만난 절친 민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미친 거 아니니? 개자식, 그게 죽으려고 어디서 감히 바람을 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심증이야. 네 그런 촉이 틀린 적이 있었냐? 슬프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일단 그래도 증거를 수집해야 돼. 휴대폰부터 봐야겠지? 당연히 그거부터지. 남편이 잠들었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불빛에 비쳐 지문이 찍힌 자리를 보고 패턴을 알아내 풀었습니다. 곧장 톡을 확인했어요. 미친 새끼가.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바람의 흔적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좀 멍청한데 그걸 순하다 생각하면서 남편을 선택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남겨놨더라고요. 다 캡처해서 제 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게 보낸 그 기록을 지웠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한테도 인사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막장 일화가 내일이라니 현실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사실은 미친, 이것들이 여행을 가? 다음 주에 둘이 함께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간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출장 가는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도 미룰 수 없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었는데 그날 상간녀랑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겁니다. 순간 진짜 눈이 뒤집힐 뻔했어요. 당장이라도 누워서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자고 있는 저 인간의 면상에 싸대기를 날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민지가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요. 야, 너 또 성격대로 무조건 머리채부터 잡지 말고 참고 증거를 모아. 알겠지? 그래야 재산 분할 같은 거 할 때 너 유리한 거야. 참아, 어? 그 말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증거를 하나 둘 찾았습니다. 이 멍청한 놈은 여기저기에 증거를 막 흘리고 다녔어요. 그동안 몰랐던 제가 멍청했다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호텔 예약 문자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집으로 둘이서 어딜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는지 신호 위반 사진이 날라왔습니다. 조수석 얼굴이 가려져 있긴 했지만 둘이 손을 잡고 남편이 한 손으로 운전 중이더라고요. 영원한 영화는 다 찍었네. 이 년놈들.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는 그 장소에 같은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방은 몇 호실인지 몰라서 그냥 일단 숙소만 같은 곳으로 잡았어요.
같이 갈래? 네가 그래달라면 그러고. 그리고 민지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어릴 때 저희 둘이 같이 뜨면 다들 벌벌 떨었었거든요. 대망의 디데이. 남편은 설레는 얼굴로 짐을 싸더라고요. 그 모습을 도저히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출장 가는 건데 콧노래를 불러? 되게 좋나 봐. 부인 생일에 부인 두고 출장 가는 게? 남편은 아차한 것 같았지만 생일을 챙겨주지 못해서 제가 삐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어딘가에서 조그만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열어보니 목걸이였습니다. 자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어쩔 수 없었어, 진짜로. 미안한 마음 담아서 준비했어. 하면서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더라고요. 당장 잡아 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애써 억지로 웃어가며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생일에 혼자 있기 뭐해서 민지랑 어디 호캉스라도 가려고. 잘 생각했어. 민지 씨가 진짜 역시 좋은 친구라니까. 그러면서 웃더군요. 짐 하나를 벗어던진 것 마냥 말이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오늘 뒤졌다고 말이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곧장 민지를 만나 저도 그 숙소를 향했어요. 근데 숙소만 알아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아? 그 멍청한 새끼가 지 휴대폰에 어디 예약했는지 기록을 다 남겨놨어. 심지어 스케줄도 짜놨더라고.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좀 많이 멍청하시네. 일정표에 따르면 지금 숙소 가서 짐 풀고 쉬고 있을 거야. 그리고 풀장 갔다가 오후 5시에 식당을 예약했어. 호텔 스카이 라운지로. 우리도 그 시간에 거기서 밥 먹을 거야. 이런 말 좀 미안한데 나 좀 설렌다. 저도 설렜어요. 그놈 잡아 족칠 생각에 말이죠. 그리고 그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할 생각에 말입니다. 톡으로 본 그 상간녀는 정말 여우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꼬드겨서 명품백이다, 구두다, 오만 것들을 뜯어내고 저와 남편 사이를 정말 오지게도 이간질했더라고요. 대단히 크게 가진 것도 없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민지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둘러보러 나왔는데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어요. 그 실루엣의 정체를 확인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저 양반이 여길 왜... 몸을 숨기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면서 구경 중인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야? 설마 같이 온 거야? 그건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얄밉고 싫었던 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심도 없고 경우도 없는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한동안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멍하니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나 방금 누구 봤는 줄 아니? 왜? 그 년놈들이랑 마주쳤어? 계획 틀어진 거야? 아니, 시어머니 봤어. 어? 네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를 여기서 왜 봐? 하던 민지가 뭔가 깨달은 듯 경악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설마 셋이서 같이 온 거야? 그런 거 같아. 완전 단체로 쳐 돈 거 아니야? 민지는 정말로 화가 난 듯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 민지를 말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시간이 되어서 스카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민지는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입구에서부터는 휴대폰 동영상을 찍었어요. 일부러 그들보다 20분 정도 뒤의 시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한참 화기애애할 시간에 들어가려고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겁나 즐겁나 보네. 입에서 빈정거림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 눌러왔던 제 성격이 다 봉인 해제되는 느낌이었어요. 치기 어렸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세 사람 가까이 다가갔어요.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어느덧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옆에 그늘이 진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리고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더라고요. 남편의 그 표정을 본 시어머니와 상간녀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도 굳었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자기야. 자기? 제가 눈을 감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떠 궁금했던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쪽도 제가 낯익었는지 한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더군요. 이분이 오빠 부인분이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남편의 그 끄덕임을 본 상간녀는 더더욱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현정 언니 아니세요?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상간녀를 바라보더라고요. 현정이 너랑 아는 사이야? 그제야 상간녀 눈에 민지도 들어왔는지 민지를 보고는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언니? 나도 알아? 너 누구야?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어쩐지 낯익더라니 전학 가기 전 학교의 후배였습니다. 저랑 같은 무리에서 놀던 후배였어요. 이름이... 김수정?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김수정? 그게 누구? 하던 민지가 생각났다는 듯 아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생각났다. 우리 학교 후배. 그리고는 덜덜 떨고 있는 그 상간녀이자 학교 후배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이놈이 현정이 남편인 거 모르고 만났어? 그 말에 그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서 반쯤 우는 목소리로 덜덜덜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언니 남편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예요.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싹싹 비는 그 모습을 제가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둘이 학교 선후배야? 아니 그거보다 자기야 내 말부터 들어봐. 아니 뭐 애도 못 가지는데 남자가 한눈 좀 팔 수도 있지 뭐. 제가 찌릿하고 보자 두 사람 다 뻘쭘한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계속 꿍얼거리고 계셨지만요. 너네 둘 다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아니 어머님까지 셋 다요.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뭐? 엄마 조용히 좀 해. 이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제 말에 그 상간녀가 더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아마 제 그때 모습을 기억한다면 알겠죠. 제가 받은 걸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돌려주는 사람인지요. 언니 진짜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혼하실 때 뭐 증언 같은 거 필요하시면 제가 다 나가서 언니 편에서 증언할게요. 그 모습이
좀 과하단 생각이 그제야 든 것 같더라고요. 멍청한 남편이 말이죠. 자기, 아니, 너 왜 그래? 의아한 눈으로 상간녀를 바라보더라고요. 이 언니가 얼마나 무서운, 아니, 언니 진짜 죄송해요. 저 년이 어딜 도망가? 야!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민지는 그런 상간녀를 쫓아갔어요. 그런 그 둘을 바라보다 제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아한 눈으로 상간녀가 도망간 자리를 보다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웃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일단 내 얘기부터 좀 들어봐. 닥쳐, 멍청한 새끼야. 제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들은 남편이 벙쪘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어요. 남편한테 닥쳐가 뭐고 멍청한 새끼는 뭐야? 너 미쳤니?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제 웃음에 당황한 듯 말을 버벅이더라고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어머니도 조용히 하시고 얌전히 계세요. 온 동네방네 남편 상간녀랑 셋이서 여행 간 미친 노인네라는 소문나기 싫으면. 뭐?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호수마다 홍보물이라도 써서 돌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시끄럽다고요. 제 그 말과 태도에 놀란 시어머니가 굳어서 입만 뻥긋거리고 있을 때 역시 놀란 남편에게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어. 네가 망친 거야. 넌 진짜 뒤졌어. 오늘부터 일단 집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인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지는 그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제가 있는 객실로 데리고 왔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한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 나 아까 녹음 제대로 못했어. 나 김수정은 오민재와 불륜관계인 것을 인정하고 박현정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하면 거짓없이 모든 걸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덜덜 떨어가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와 눈만 마주쳐도 움찔하는 게 과거의 제 모습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간녀의 연락처를 받고 난 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민지와 그날 밤 호텔에서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막혀서 말이죠. 남편은 그날 이후 어머님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잡으러 가려는 걸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걸 너무 속상해하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을 이렇게 만든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에게 더더욱 화가 났고요. 그동안 제가 모은 자료와 그날 민지가 찍었던 영상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하셨어요. 재산도 집을 포함 결혼 후에 발생한 재산들은 잘 분할이 될 거고 위자료도 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격상 거기서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아니 남자가 좀 실수도 할 수 있지. 그걸 이렇게 세상이 다 알게 소송까지 해? 하여간 요즘 여자애들은. 당신 이렇게 무서운 여자였어? 언제 이렇게 자료들을 다 모은 거야? 그러면 그동안 알고도 소송하려고 모른 척하면서 나 떠본 거였어?
아, 진짜 무슨 개 짖는 소리야. 불륜녀랑 셋이서 본처 두고 여름 휴가 갔다 온 인간들이 누구 보고 너무하고 누구 보고 무섭대.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아마도 처음 본 듯한 제 표정과 말투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리를 확 질렀더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셨어요. 두 사람을 보고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여긴 왜 오셨어요? 뭐, 무릎이라도 꿇으러 오셨어요? 아니, 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른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네? 머리채 안 잡은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그냥 가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말에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팔짱을 끼고 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얘 키울 때 내 딸이지만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나이 들면서 철이 좀 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릴 때 그 성깔 어디 가진 않았을 거고 지 성격 누르고 잘 사는 애를 지금 건드리게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요. 내 딸이지만 얘 내가 못 말리니까 지금 폭력 사태 안 난 것만으로도 천년이다 여기고 가세요 좀. 뭐라고요? 원래 순한 사람 아니었어요? 순하다고? 얘가? 내가 얘 사고 쳐서 학교를 수십 번은 불려가고 물어준 합의금이 얼만데. 그니까 그냥 조용히 가세요 좀. 엄마의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버버 거리더니 자리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후배이자 남편의 상간녀인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 하길래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민지가 녹음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녹음기도 챙겼어요. 저도 좀 일찍 간다고 나갔는데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군기가 바짝 든 모습에 커피숍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거든요. 아, 작작해. 다 쳐다보잖아. 죄송합니다, 언니. 제가 자리에 앉아 따라 앉더라고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야, 네가 하는 말 다 녹음해도 되지? 그럼요. 오늘 다 말씀드리고 사죄하러 나온 건데요. 그 말에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시작했다. 일단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해. 남편 회사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보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호감을 가지게 됐다고.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몰랐고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은 건 정말 잘못된 거였다고요. 만난 지 얼마나 됐냐 물었더니 1년 정도 됐답니다. 그때 걸린 그게 1주년 기념해서 겸사겸사 간 여행이었대요. 시어머님이랑은 어떻게 같이 가게 됐냐 물었더니 우연히 데이트하는 걸 시어머니한테 들킨 적이 있대요. 근데 뭐라고 하시기는커녕 나이랑 건강상태, 결혼관 이런 걸 물어보더니 친하게 지내자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도 주고받았다고요. 그 이후에 쇼핑도 같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몇 번이나 그랬대요. 나이랑 건강상태 체크 뭐 뻔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는 게 좀 늦어지고 있으니 여차하면 새 며느리감으로 미리 점 찍어둔 거겠죠. 결혼하면 직장생활 그만두고 살림만 할 수 있냐길래 그게 제 꿈이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한테 매번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냈던 부분을 상간녀가 다 해주겠다고 하니 퍽이나 마음에 드셨겠죠. 그냥 이제 어이가 없다 못해 해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하든? 그 말에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부인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적게 하려면
유책 배우자가 자기가 아니라 부인이 돼야 한다고 흠잡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마시던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놨습니다.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힘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 소리에 상간녀가 움찔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진짜 언니가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법정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니까 제발 저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가 힘든 일인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날 언니랑 민지 언니 두 번 뵙고 저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일을 애초에 왜 했니? 어? 진짜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민지도 나오겠다는 거 내가 뜯어 말리고 혼자 나왔거든. 그 말에 상간녀가 또 움찔하더라고요. 저와 민지는 각각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 그 강도가 더 셌어요. 둘 다 워낙 죽이 잘 맞고 화가 많았던 성격 탓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말 그 누구도 저희를 못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서로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같이 수십 배로 갚아주기도 했었고요. 그걸 몇 년 동안 코앞에서 봐온 후배이니 저와 민지가 같이 있는 모습이 겁날만도 하겠죠. 상간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물어봤습니다. 민지 언니랑은 언제 다시 친해지신 거예요? 두 분 그러고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셨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제가 그날 두 분 뵙고 나서 그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언니랑 민지 언니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두 분 다시 친해지신 거냐고. 근데 다들 놀라기만 하고 아무도 몰라서. 그 와중에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학교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 뭐 궁금할 법도 하긴 했겠다 생각하면서 대답해줬어요. 다시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나랑 만나고 그 뒤로 그 새끼한테는 연락 없었어? 상간녀가 제 물음에 움찔하더군요. 연락이 왔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게 깔고 물어봤어요. 제 목소리와 표정에 또 겁을 먹고서는 줄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고 바로 연락이 왔지만 제가 무서워서 받지 않고 있다가 이틀 전에 만났답니다. 저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만났대요. 저희 엄마가 제 과거에 대해서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 상간녀의 말에 의하면 제 이야기에 나갔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같이 왔더랍니다. 마마보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 엄마랑 같이 안 가는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묻더랍니다. 그날 자기가 그렇게 겁먹은 이유가 와이프 과거를 알아서였어? 정말 몰랐냐는 질문에 남편은 제가 오히려 찐따에 가깝다고 생각했었다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제 일화 몇 가지를 이야기해줬답니다. 그 언니는 정말 자기가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주는 사람이고 너무 무서워서 근방에 그 언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놀라더래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에 대해서 험담을 했대요. 그리고 남편은 진짜 저 때문에 자신과 헤어질 건지 물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린 학생이었고 그때 그랬다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있어? 자기 나랑 진짜 헤어질 거야? 나는 자기 사랑해. 그래, 그게 뭐라고 이렇게 겁먹고 그러니? 너도 참. 두 분이 그 언니를 직접 못 겪으셔서 그래요. 게다가 민지 언니랑 같이 있으면 아우 저는 못해요. 어떤 보복을 당할 줄 알고. 오늘 이후로 연락 안 받을 거니까 오빠도 연락하지 마. 알겠지? 그러고 자리를 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랑 헤어지고 계속 만날 생각을 하더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웃었어요. 그리고 손톱을 물어뜯는 그 상간녀를 보고
픽 웃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 이후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한 것들이라 본인들 생각보다 많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으련만 사실 저도 거기서 멈추거나 와서 사과를 하면 일을 크게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자기는 절대 재산 분할도 그만큼 못 해주고 위자료도 그만큼 못 준다고요.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참아드릴 때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뭐? 참아줘?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제 머리채를 확 잡더라고요. 돈돈거리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많이 주게 생겼으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머리채 먼저 잡힐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야 제가 잡아도 선빵 친 건 제가 아니니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먼저 잡으셨어요? 뭐? 이게 뭐라는 거야? 저도 바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확 줬어요. 그랬더니 맥없이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는지 한동안 멍하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못 배워먹은 년이 시어머니 머리채 잡아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줬어요. 그랬더니 아악 하고 비명을 한 번 더 지르더군요.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한 번 더 줬다가 확 났어요. 머리 밑이 아픈지 한참을 붙잡고 있더니 아파서 눈물이 고인 건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머리 더 뽑히기 싫으면 돌아가세요. 숱도 없으신 분이.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지와 함께 시어머니 동네로 향했어요. 제가 말했죠. 저는 당한 건 반드시 돌려준다고. 여태답지 않게 많이 참은 거죠, 뭐. 그리고는 시어머니 집 앞에서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상간녀랑 셋이서 며느리 몰래 여행이나 다니면서 들키고도 뭘 잘못한지 모르고 며느리 동네까지 찾아와 행패 부리고 머리채 잡는 몰상식한 할매 집이라고요. 시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나와서 들었어요. 중간에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제 입을 막으면 민지가 소리치고 민지를 막으면 제가 소리쳐서 결국은 제 성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네 동네에서는 시어머니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멀쩡히 있는데 아들과 아들의 상간녀랑 여행을 간다뇨. 어디 TV에 나올 법한 막장 스토리잖아요. 결국 멀쩡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된 시어머니는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집으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회사에도 팩스를 넣었습니다. 거래처와 직원 관리를 잘 하라는 멘트를 써서 말이죠. 그 팩스가 들어간 날 하필 이사님이 먼저 보셔서 회사가 정말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를 전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결혼 전에 저도 다니던 회사잖아요. 소송 내내 저를 도와 증언을 해준 상간녀는 그래도 익명으로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금방 정체가 밝혀져서 회사를 그만둔 모양이었지만 말이에요. 아마 그 친구는 알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정말 많이 참은 거고 많이 봐준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본인도 아는지 회사를 잘리고도 이렇다 할 연락은 없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제 성에는 차지 않았지만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최대치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셔서 납득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어떡해요.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을 받고 싶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
저와 민지가 다시 친해졌다는 이야기가 다 돈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절 몇몇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그 상간녀 최근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그 상간녀를 본 날 헤어질 때 제가 말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긴장의 끈 놓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 사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방 놓으면서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싶어질지 모르니까. 제 말에 하얗게 질려서 대답하던 기억이 나네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다 정리가 되고 남편이 한번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꼴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당신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나도 벗어난 거니까. 비싼 돈 주고 인생 공부한 거라고 치지 뭐. 제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게 끝인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면 뭘 더 할 건데? 너 이직했다며? 너 이직하는 직장에도 팩스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너 재혼한다고 하면 재혼하는 결혼식장 가서 너 불륜 현장 걸린 거 비디오 틀 수도 있고. 나중에 애 생기면 그 애한테도 말할 수 있어. 니네 아빠 불륜남이라고. 네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네가 한 짓 다 까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미세하게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거 못 봤니? 그리고 아직 그년한테 내가 어떤 애인지 이야기 덜 들었어? 뭐? 운이 좋아? 공부한 거라 쳐? 그 공부 평생 하게 해줘? 네가 어떤 죄 저질렀는지 어떤 인간인지 다 알려가면서?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무릎 꿇고 미안했다 싹싹 빌어도 지금 분이 풀릴까 말까 한 판에. 뭐? 공부한 셈 쳐? 지금 어디서 자존심 시키겠다고 턱을 치켜두고 허세를 부려. 발 뻗을 자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지 지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연은 여기서 끝내자. 제발. 내 눈에 띄지 마 진짜. 평생을 내 눈에 안 보이게 내 귀에 네 소식 안 들리게 조심하면서 살아. 살다가 문득 보이는 날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또 빡치게 되는 날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너 쫓아다니면서 수십, 아니 수백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는 고개까지 꾸벅 숙이고는 돌아갔어요. 뭐 사실 귀찮아서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들어가며 보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보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이사 간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 띄지 않기로 합의를 봤나 봐요. 하긴 뭐 근데 제가 아니더라도 원래 살던 곳이나 일하던 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긴 했을 거예요. 소문이 다 나서 말이죠.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멀쩡한 와이프 며느리 두고 상간녀랑 여름휴가까지 같이 다닌 모자라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상간녀는 연애를 하다가 그 과거 때문에 차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딱히 손을 쓴 건 아니었는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난 일이라 귀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 남친이 엄청 부자였다는데 뭐 지복 지손으로 찬 거죠 뭐. 우연히 저희 엄마가 전 시어머니를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보여서 저희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아차했대요. 저희 엄마도 진짜 저희 엄마죠. 반갑게 인사할 사이가 아니란 걸 인사하고 깨달았네요. 네. 쇼핑도 하시고 좋아 보이시네요. 저희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파리해지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면서 호들갑을 떨더래요.
전혀요. 전혀 좋게 지내지 않아요. 왜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엄마는 자기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며 좋게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필하나 싶었는데 바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좋게 지내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게 지내고 있으니까 좋아 보인다는 말은 따님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 금방 깨달으셨더라고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면 제가 가서 보복이라도 할까 겁이 나셨던 거겠죠. 아마 그날 저한테 머리채 잡히고 제가 동네에서 소리치면서 본인이 한 짓을 다 까발린 게 전 시어머니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 엄마가 못마땅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뭐, 복수를 더 하고 싶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거나 또 무슨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렇게 잘 사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회방 놓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못되게 살았던 업보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지라 그냥 여기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또 그 상간녀도 알아서 저를 피해 다니고 있는지라 덜 거슬려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받은 위자료로 여행이나 길게 다녀올까 해요. 회사에는 휴직계를 냈거든요. 회사분들은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를 어디서 다들 들으셨는지 저를 굉장히 안쓰러워하며 배려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직계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자 다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전 회사분들도 전화가 몇 번 오긴 했어요.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리고 현정 씨가 그런 깡따구가 있는 사람인 줄도 몰랐다고요. 아마 제가 회사에 남편 불륜 증거들을 모은 팩스를 보낸 걸 두고 한 말이겠죠. 남편이 그걸 두고 저보고 독한 여자다 했다는데 사실 그런다고 누가 남편 말을 믿어주겠어요. 어쨌든 남편은 명백히 잘못을 한 불륜남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제 평판에는 별 문제가 없이 결론이 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성격을 죽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도 좀 유해지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정도에서 끝낸 걸 보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이거에 몇 배로 갚아줬을 텐데 말이에요. 좀 길게 여행 다니면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제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 과거는 이제 과거니까 털어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데 제 인생을 바칠 만큼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제가 진짜 언젠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있는 모양이지만 말입니다. 당분간 새로운 사람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워낙 세게 당해서 그런가 남자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말입니다. 엄마는 과거 제 결혼식 날 딸 잘 치었다고 좋아하시면서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지만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도 꿈에도 모르셨겠죠.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상대가 너무 쓰레기였어. 어느 날 그렇게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연애는 하고 싶어요. 여행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면 좋겠네요. 물론 그가 유부남인지 아닌지는 꼭 알아보고 하려고요. 세상엔 별 이상한 남자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겠네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재밌었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 보니 제 상처도 좀 아문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여성입니다. 딸 자식 둘을 슬하이 두고 있고 남편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큰 가게는 아니고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가게인데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영업을 시작한 진 사실 별로 얼마 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오래도록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일을 하다 전업주부로 전향해 아이들을 키웠고요. 남편이 공기업이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시댁이 재력도 있어 젊은 시절부터 사는 게 경제적으로는 편안했는데요. 제 또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 보기에 짠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 부르는 저를 비켜나갔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걸 행운이라면 행운이라고 하죠. 자식들이 딱히 저를 속썩이지도 않았고 남편도 무뚝뚝해서 그렇지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여태껏 잘 살아왔답니다. 다만 최근 1년 사이 일어났던 일이 저희 집을 무너뜨리고 뭐든 무난하게 넘기는 성격이었던 저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회사를 뛰쳐나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 생활을 오래 했던지라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걸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저에게 말했을 땐 턱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나 내 사업을 일구고 싶어. 도전이라면 도전이겠지만 내 일을 해야 나도 활력이 돋고 사는 맛이 날 것 같아. 솔직히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오래도록 회사 생활 이어오는 데 있어서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어. 워낙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우리 딸애들도 있으니 차마 그만두지 못했지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나도 환갑이 가까워지니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어. 아니, 당신 그렇게나 힘들었어요? 아니, 내색도 않고서 언제?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했어. 근데 난 모르겠어요. 당신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내 주변 보니 지금 당신 나이에 사업하다 안 돼서 노후 대비도 안 되고 망한 사람들 많던데 사업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아요? 얼버무리는 듯 해도 엄연히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 제 말에 남편은 이내 다시 강경하게 고집했어요. 여보, 우리 딸들도 많이 컸고 부모로서 해줄 건 다 해줬다고 봐. 딸들 결혼 자금만 남겨두고 나머지로 시작해볼게. 내가 사업 시작한다 하니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네. 남편은 심지어 시댁에도 말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남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워둔 계획이며 한번 정한 일은 되돌리지 않는 고집이며 남편이 여러 면에서 이미 사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잘해보라며 밀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1년 후 이것들은 전부 말 그대로 전부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사업을 밀어주겠답시고 친한 지인이 접근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뻔한 사기 수법이었던 것이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던 남편은 순진하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단 6개월 만에 사기를 맞게 되면서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꿈은 꽃도 피워보기 전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도 그렇지만 남편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담했죠.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기분. 이 기분을 도통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사업 이야기를 딸들에게조차 할 수가 없어 저희 부부 둘 다 망연히 서로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 돈 나올 구멍은 없지. 나중에는 딸들의 결혼자금 통장에까지 손을 댔기에 그 심정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게다가 시댁에까지 이미 돈을 끌어다 쓴 상황이기에 죄책감이며 슬픔이며 그 마음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그러게 내가 당연히 그놈 사업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이제 그 빚을 누가 갚아준단 말이야. 몇 천도 아니고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데. 아휴, 내 탓이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어머님 탓이겠어요. 해야 하는 건 꼭 하고 마는 그의 성미 때문인걸요. 선택을 지지한 제 탓도 있고요. 다 제 탓이에요.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님께 괜찮다는 말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원래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었던 시댁이 시아버지의 잘못된 투자로 한번 크게 망한 뒤론 어머님께서는 사업에 사저도 듣기 싫어하셨는데 본인 아들이 그렇게 사업해서 또 집을 말아먹었으니 노이로제가 걸리신 것처럼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 역시 괜찮은 척을 할 여력조차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몸져 누워있을 무렵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엔 딸애들까지 상황을 알게 되고 저희 집이 낡은 빌라로 이사가면서 더더욱이나 그 마음의 고통이 쓰라렸던 시기였는데요. 저와 남편 둘이 그 낡은 방 안에서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있던 날, 여지없이 흐린 날씨였던 그날 아주 비싼 차가 빌라 앞에 서더라고요. 마침 위로 차원에서 저희에게 들린 딸들이 그 차를 보자마자 롤스로이스라고 하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래? 아니 근데 저런 차가 왜 우리 빌라에 왔나? 신기하네. 못 보던 차인데. 그러게 엄마. 나도 도로에서나 봤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차에 관심 없던 저도 그 차가 어떤 값어치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왜 이런 차가 여기 있지 하고 의문을 표하던 그때 그 여자가 내렸어요. 어딘지 모르게 낯이 있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어디서 봤는진 생각이 나지 않아 흐릿한 기억들을 곱씹어보며 생각에 한창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단정하면서도 부유한 옷의 매무새를 만지며 걸어오는 그 순간 얼굴이 가까워지며 저는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20년 전 인연이 있었던 여자라는 걸요. 한 번 얽힌 인연이었지만 너무도 짙고 깊게 얽힌 인연이기에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죠.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나 봐요. 딸들이 의아한 기색으로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아휴, 따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언니를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왔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리고 그 여자가 다가와 저를 향해 내민 서류 한 장에 남편은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딸들은 눈물범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이 걷히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여인과 제 사이에 오갔던 아주 은밀하고 깊은 이야기예요. 부디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인과 제가 만났던 건 20년 전 한창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시기였어요. 처대였기에 모르는 것도 많았고 육아서적도 읽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게 육아 프로그램이며 그런 것들이 보급된 시기가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나누는 것이 전부였죠. 저는 우리 딸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한 뒤 제겐 전업주부로서 뭐랄까 나름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임무라고 말하기엔 이상하지만 바로 자식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임무였답니다. 이것이 가난해지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역시 어린 시절에서 온 결핍에서 비롯된 것인데 당시엔 그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애만 썼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빈티나 보일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릅니다. 실제 저희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 입은 옷을 일주일 안에 또 입히는 법이 없었고 아이 소풍날엔 과할 만큼 고급스러운 도시락을 만들어 선생님 것까지 준비해 가곤 했답니다. 체육대회 때엔 자처하여 햄버거나 간식들을 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더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가 치맛바람이 센 여자로 소문이 났고 그것이 아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저에게와 원망 섞인 말들을 토로하더라고요. 저기 지연아, 엄마는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엄마는 지연이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기죽지 말고 당당하라고. 엄마, 나 옷도 내 맘대로 고르고 싶고 학원도 그만 다니고 싶어. 엄마 때문에 갑갑해. 숨 막힌단 말이야. 엄마가 옷 골라주는 건 우리 지연이가 좋은 옷만 입고 다녔으면 해서 그렇고 학원도 우리 지연이가 공부 잘하면 좋으니까. 공부 잘하면 대학도 잘 갈 거고 그럼 성공한 사람 되니 행복해질 확률도 높아. 엄마가 말했잖아.
시연이는 아무런 말 없이 잘 다니는데 지연이만 왜 그럴까? 시연이는 어리잖아. 엄마, 됐어. 말하지 마. 듣기 지겨워. 그리고 나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되니까 학원 끊어. 대학을 안 가도 된다니? 그게 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 졸업증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기엔 너무도 명징하여 그 단어들이 푹푹 가슴에 꽂혀 들어왔습니다. 행복해질 미래를 이야기해주며 아이를 설득하기엔 이미 아이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 의견이 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생각했던 부모의 이상상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어린 시절 제가 겪은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의 지난하고 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의 어린 시절은 참 말로 꺼내기 어려운데요. 일단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게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네요.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공부보단 나가 노는 것에 늘 열중해 친정엄마 속을 많이도 애태웠고요. 막내 동생은 공부는 잘했지만 무척 내성적이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라 내면이 위태로운 아이였어요. 큰오빠와 막내 동생 성향이 완전 반대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그 사이에 껴있던 저는 막내 동생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의 상처 잘 받고 연약한 마음을 누나로서 보듬어주는 쪽이었죠. 저희 집이 가난해진 건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쓰러지시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엄마는 중풍에 걸려 쓰러지신 아빠를 떠안으며 파출부 일로, 식당 일로, 나중엔 장사로 저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엄마는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고 그 덕분에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클 수 있긴 했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가난이 해결되진 못했어요. 게다가 엄마는 자식 교육에 관해선 무지하신 분이었어요. 옛날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큰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도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에 지쳐 자식들의 요구나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정서적인 사랑이나 지지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었으니 엄마가 장남인 오빠의 말은 비교적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편이었다는 거였어요. 편애라면 편애였습니다. 오빠가 문제집을 사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타려 하면 엄마는 정말 속으신 건지 속아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신음소리를 내시면서도 기어이 오빠 손에 꼬기 탄 지폐를 쥐어주시곤 했어요. 가끔은 정말 돈이 없어 동전을 몇 개 주셨는데 오빤 그마저도 투덜거리며 딸랑거리는 동전들을 주머니에 넣어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엄마의 편애 대상은 우리 중 가장 머리가 영특한 막내 동생이었는데요. 막내 동생도 남자란 이유로 나중에 저보다 쓸모가 있을 거라고 하셨답니다. 애처롭게도 딸인 저에겐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허구한 날 계집애인 너만 없었어도 돈 들어갈 일이 없었을 거란 끔찍한 말들을 내뱉곤 하셨죠. 아유 허리야. 아유 너 오늘 청소 안 해놨냐? 내가 네 오빠 양말도 빨아놓으라 했지. 대체 집에서 뭘 한 게야. 엄마 나도 학교 다녀오느라 바빴어요. 왜 매번 번번이 나만 시키려 해요. 오빠 빨래는 오빠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똥 치우느라. 웃기고 자빠졌네. 학교가 끝나도 벌써 끝날 시간인데 분명 친구랑 노닥거리다 왔겠지. 내가 너 때문에 미친다 미쳐. 얼른 청소하고 빨래해. 네 아버진 도대체 왜 살아서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아마도 전생에 원수를 진 게 분명하다 분명해. 친정엄마도 분명 마음속 자신만의 지옥이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아버지요.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까진 여자들이랑 노닥거리며 엄마 속을 썩이시더니 이제는 병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요. 병에 걸린 사람이 간호하는 사람을 얼마나 고생시키는지는 저나 엄마나 충분히 그 시절 몸소 겪고 또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당시 저에겐 엄마의 손길, 따뜻한 말,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 저는 이미 가난이 주는 고통과 절망으로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에야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당시 선생님들 중 몇 분은 아이들을 지나치게 체벌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가난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대놓고 모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애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는 씻고 다니지도 않나며 냄새가 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반 아이들 중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은 수치심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그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야, 너는 대체 뭘 믿고 숙제를 안 해온 거냐? 얼굴도 못나, 집도 못 살아. 그런데 거기까지 공부까지 안 해? 너 대체 뭐 먹고 살려고? 네? 저는 그냥 어떻게든 잘 살 건데요. 아, 이것 봐라. 말은 기똥차게 하네. 옆자리에 앉은 반장 수연이를 좀 봐라. 애가 얼마나 착실하고 이쁘냐. 원래 집 잘 사는 애들이 마음까지 착해. 그러니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말이 나오는 거지. 그 가정교육은 집안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고 말이야. 근데 너네 집같이 바닥을 기는 집이면 넌 지금 개천에서 용이라도 나야 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바락바락 공부라도 해야 하는 거다. 그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네 인생이 조금이라도 피는 거라고. 알겠냐? 하기야 네가 이런 기특한 생각이 있었음 숙제를 해왔겠지.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 못 살지 않아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 대들고 말았습니다. 전번날 육성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신을 주었던 선생님이 이번에도 똑같은 모욕을 주자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시절엔 돈을 내지 않았다고 교탁에 엎드리게 하여 체벌을 한다든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요점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갑자기 양은 주전자로 귀를 때려 청력을 거의 잃을 뻔한 아이도 있었고 무자비한 발길질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제도 안 해온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대꾸를 했으니 어떤 결과가 있었겠나요? 뭐?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네 집이 잘 살아? 그래서 돈을 못 내냐? 어디 제자 새끼가 하늘 같은 선생님한테 까불고 앉아있어. 귀한 조언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들진 못할 망정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갑자기 그 선생님의 안색이 무섭도록 획 변하더니 소뚜껑만한 손으로 제 뺨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을 손으로 짚었지만 기어이 제가 쓰러져 바닥에 엎어질 때까지도 체벌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제가 바닥에 엎어진 그 상태 그대로였는데 아이들은 하교했는지 저만 홀로 교실에 남아있더군요. 저를 때린 선생님조차 저를 남겨두고 그대로 퇴근을 하셨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비실비실 일어나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졌는지 핏자국이 선연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가난하면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며 숙제 안 한 학생들 죽도록 팬 담임선생님. 지금이라면 경찰서에서라도 찾아갔겠지만 그 시절은 아이가 맞고 와도 그냥 맞을 짓을 했겠거니 하고 넘기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슬프게도 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버스비조차 없어 항상 집까지 늘 그 긴 거리를 걸어와야 했는데 그날따라 양볼이 땡땡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진 채로 걸어가는 그 현실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 후 학교 생활이 불편해진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선생님에게 찍히고 나니 제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구박을 하고 못 살게 굴더라고요. 맞기는 싫어 꼬박꼬박 숙제는 해갔지만 그럴수록 외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더군요. 게다가 당시 저희 반에서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좋았던 아이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거 쥐죽은 듯 조용히 살았던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대들며 아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자 그 아이들의 레이더망에도 잡힌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의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이었기에 혹시라도 책 잡힐까봐 웬만하면 그의 주변으론 그림자도 비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다녔던 사장 딸내미가 저를 갑자기 엄마가 일하시는 그 가게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을 수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너희 엄마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데 알고 있지? 근데 더럽게 일 못하더라. 어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니? 우리 엄마가 월급 주는 거 아까워 죽겠대. 너가 자식으로서 말 좀 해드려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시라고. 뭐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못 살면 성격도 없는 줄 아니?
지고는 살지 못하던 성격의 저도 그 순간 꼭지가 돌아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애의 부모님들이 나와 저와 여자애를 떼어놓으시며 말리려 들었고요. 엄마조차 놀라 헐레벌떡 나오셔선 나중엔 손이 발이 되랴 저를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사장님 부부에게 빌기까지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시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따뜻한 말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나를 한 번도 딸로서 인정해주지 않은 엄마. 그런 엄마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네 탓이 아니니 자책하지 말라고 머리채도 잘 잡았다고 하시는 엄마의 농담 섞인 말에 그만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계기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 진지하게 제 경로를 모색했어요. 그런데 답이 의외로 쉽게 내려지더라고요. 공부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즉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었기에 물질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었어요. 그저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수업을 잘 듣는 것만이 답이었죠. 다행히 머리가 받쳐주었던 건지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매진하자 엄마의 기대였던 큰오빠와 막내 동생을 제치고 전교권에서 1등만 하는 아이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다. 내 뱃속에서 네가 나오다니? 엄마는 이를 두고 저런 말씀을 하시며 놀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꿈은 접히지 않았고 가야 할 길이 멀었다고 생각했기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어려운 형편에 버려진 문제집들을 주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신 선생님 몇 분이 따로 방과 후에 불러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요. 피말리는 수험 기간이었지만 조용히 저를 응원해주는 친정엄마와 막내 동생의 도움이 있었기에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상은 아직도 잊을 수 없죠. 드디어 내가 이 가난의 굴레를 탈피할 수 있겠구나, 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로도 가슴이 뻐근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과외로 돈을 벌었고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여 최대한 집에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기업에 취직하여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내 핏줄인 엄마도 모시려고 생각했었죠. 대학생활 동안에도 학점을 따느라 꽃다운 청춘을 길바닥에 버리듯 오로지 공부만 하긴 했지만 덕분에 원하는 회사에 붙어 남편까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치열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해도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분단위로 쪼개 살았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고 시댁 쪽이 부유했기에 저는 아이를 갖자마자 회사인 사직서를 내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서 동생도 지원해주고 드디어 원하던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자 온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해지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속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가난에 대한 결핍, 그것은 아이를 상처 주고 결국은 남편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애가 원치 않으면 학원 끊어. 저 나이에 애가 학원을 6개씩이나 다니는 게 정상이야? 이러면 더 역효과만 날 뿐이라 했잖아. 내 딸 불쌍해 죽겠어. 아니에요, 여보. 지금은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조금 더 하다 보면 분명 적응될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리고 당신도 문제야. 학부모 상담 가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여기가 사립초등학교도 아니고 일반 초등학교에 상담 좀 간다고 명품백을 사는 게 말이 다 돼? 아무리 내 월급이 안정적이어도 그렇지. 당신 내가 일하는 게 쉬워 보여? 나도 사회생활 스트레스 견뎌가며 버는 돈이야. 나도 회사 생활 해봤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가난하게 보이는 건 싫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딸 체면도 있고 나도 선생님을 처음 보는 건데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의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무슨 딸 체면이야? 당신 체면이겠지. 당신 친정 가난하게 살아온 거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 그거 컴플렉스야. 가난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그거 고쳐야 돼. 당신 때문에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또래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나 나게 하고. 제발 그만해요. 그만. 나도 알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전날 남편에게 직격탄을 맞았을 땐 목을 놓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지더니 수도꼭지처럼 주체할 줄 모르고 흐르더라고요. 그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게 깨달음이 온 계기가 있었답니다. 바로 남동생이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막내 동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당시엔 조금 못 살던 동생이기에 짠한 마음이 들어 돈도 붙여주고 반찬도 해다 나르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록 저희 집보다 훨씬 적은 평수에 살고 있지만 동생과 올케 그 자식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다복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선물로 사간 장난감이 있었는데 저희 딸 또래의 조카가 그 장난감을 봤더니 예의 있게 인사를 하곤 자기 동생과 함께 의젓하게 놀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동생과 올케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희 딸아이는 어린 동생과 사이가 그저 그렇고 부모인 저와도 동생네처럼 저런 오붓한 대화를 하지도 않는데 그에 정말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케는 집이 작아 민망하다며 그래도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시장에서 몇 가지들을 사왔다고 조심스레 밥상을 내미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을 짚고 있었습니다. 왜 어째서 동생네 부부와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 우린 왜 그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까지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름 아닌 그 원인은 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고도 쌩하니 바람소리를 내며 들어가는 딸아이와 남편을 보니 더욱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모두 어린 시절 가난에서 완벽히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부분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알면서도 집 대출을 늘려 무리해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최소한 공부라도 해서 좋은 대학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원이며 뭐며 그렇게 애들을 밖으로 돌리고 학교에도 최대한 좋은 옷만 입히며 되도 않는 사치를 일삼아가면서요. 이 밖에도 제가 저지른 짓들이 수도 없이 많더군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잘했다고 치부했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제 생활 환경을 비롯해 저란 사람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르바이트 겸 마트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남편은 굳이 못하러 그러냐 말렸지만 저는 그 시기 아이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제 삶의 활력도 다시 찾을 겸 하여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동네 친구가 그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일을 해보니 몸은 좀 고되고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담소 나누고 하니 마음이 허기지지 않더라고요. 예상대로 사회생활을 하니 에너지가 밖으로 돌면서 전보다 집안 살림은 소홀해졌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나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좋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그 여자를요. 다소 한가한 시간대 만삭의 임산부가 불편한 걸음으로 마트 안을 들어오더니 열심히 눈으로 무언가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왔는데 군데군데 찢어진 가방이라 눈에 띄었습니다. 또 그 시간대가 손님이 없기도 하고 배가 꽤 나온 임산부였기에 자연스레 시선이 갔는데 그때 그 여자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바로 바나나를 집더니 가방 안으로 쓱 넣어버리더군요. 그리고 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눈뜨고 그걸 꿈뻑꿈뻑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일단 시제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그 여자를 찾아 나섰는데 골목길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지 겁이 났는지 뒤뚱거리는 걸음인데도 무척 빨랐습니다. 저는 일단 그 여자를 붙잡기 위해 저 역시 빠르게 달려갔는데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 그만 걸음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에서 꺼낸 바나나 하나를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과육덩어리들이 입술에 묻은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먹어치우는데 차마 그 여자에게 다가가 바나나 값을 계산해달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 젊은 여자가 저를 발견하곤 놀라 바나나를 바닥에 떨구더라고요.
덩달아 죄인처럼 고개까지 푹 숙이더니 손을 달달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저는 최대한 조심스레 다가가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접근했어요. 괜찮아요. 그 바나나 내가 계산할게요. 아기가 많이 배고팠나 봐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보아하니 막달은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 마요. 그때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붓고 힘들 텐데 고생이 많네요. 그나저나 나도 딸 가졌을 때 과일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몰라요. 딸기며 수박이며 과일이란 과일은 내가 다 먹어치웠다니까요. 애 갖기 전엔 입에도 잘 안 되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임신을 하니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놀랄 이야기들이었어요. 왜 제 입에서 갑자기 주저리 그런 말이 튀어나갔는지. 그런데 그 젊은 임산부가 민망해할까봐 괜스레 제 얘기를 늘여놓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그 여자도 마음을 놓았는지 슬슬 저와 눈도 맞추고 손을 떨지도 않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자세히 여자의 몸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임산부가 배만 나와 있고 한동안 먹지 못했는지 팔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순간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며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지 조심히 젊은 여자가 처한 상황들을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새 바나나를 낡은 가방에 주워 담고 가려 했지만 붙잡은 건 제 쪽이었어요. 아기 성별이 어떻게 되어요? 저는 딸이에요. 어머나, 엄마 닮았으면 아주 이쁘겠네. 남편은 뭐라고 해요? 딸이라니 좋아해요? 아무렇지 않게 물은 질문이지만 되돌아온 답변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없어요. 그냥 제가 낳고 싶어 낳는 거예요. 걱정돼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을까 봐. 그래도 소중한 아이니까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고, 도와줄 친정엄마는 있는 거예요? 친정엄마라도 근처 사시면 좋을 텐데. 그러자 젊은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만 짧게 설명한 뒤 이내 부끄러운 비밀을 흘렸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찢어진 가방에 담긴 바나나를 조심스레 다시 넣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데 저도 모르게 발에다 주겠다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된다는 손길까지 뿌리쳐가면서요. 마트를 너무 오래 비워 혼이 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임산부를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젊은 여자가 살고 있던 집은 그 동네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방이었어요.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서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쾌쾌한 단칸방 냄새가 훅 끼쳐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코끝에 맴도는 그 냄새가 불편하고 불쾌한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그 여자의 모습을 눈에 담아두고 돌아왔지만 돌아오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쓰리르더라고요. 어린 시절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던 저와 동생의 모습이 자꾸 겹쳐지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계산대로가 여인이 가져간 바나나를 조용히 계산하고 난 뒤에도 그 감정의 여파에 가슴이 추슬러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열어보지 못한 상자가 저절로 속박을 풀고 그 안을 드러낸 기분이었달까요. 그 후로 그 여자가 다시 올까 기대하며 마트를 때때로 훑어보았지만 좀처럼 오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오면 아기를 핑계삼아 말을 걸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임신한 여자의 집 앞에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을 내려놓는 일이었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으로나마 애기 엄마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겐 비밀로 한 채 젊은 여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몰래 과일을 놓고 나오려는데 작은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덕분에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며 적힌 쪽지 안엔 소박한 글씨체로 진심 어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쪽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났답니다.
어린 시절 만약 저와 동생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을 도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조금 숨쉴 틈이 있었을 텐데, 나 역시 학교에서 당당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을 텐데, 아픈 과거의 기억들을 복귀하며 달라졌을 현실을 상상하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아쉬움을 갖기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쪽지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제가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하나 두 개씩 들고 문 앞에 놓을 때마다 항상 그 앞엔 감사합니다라는 쪽지, 그리고 가끔은 바카스나 비타민 음료 같은 것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 문 앞에 검은 봉다리가 놓여져 있어 새삼 놀란 마음에 뭔가 하여 봤더니 그 안에는 슈퍼마켓에서 산 것 같은 빵 봉지 몇 개와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는지 더 좋은 걸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쪽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려다 급하게 펜을 하나 사 그 쪽지 뒷면에 아니에요, 잘 먹을게요, 나도 라고 적고선 쪽지를 문 앞에 내려놓고 갔답니다. 그 빵은 우리 딸과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죠. 이 쪽지들은 쌓이고 쌓여가며 어느새 우정이란 이름으로 번지게 되었답니다. 출산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네요. 제가 아기를 과연 잘 낳을 수 있을지, 우리 아기가 무사히 잘 나와야 할 텐데.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요. 그럼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건강하게 나와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힘이 되어요. 그저 글씨로만 주고받는 마음이었지만 저는 어느새 마음속으로 이 여자를 동생이라 칭하며 가까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동생에게 조촐한 과일들과 쪽지들로 힘껏 응원해 주었고요. 당시 문 앞에 제철 과일들도 놓아주었지만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 자주 먹었던 음식들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씻겨져 문 앞에 내밀어져 있는 그릇을 보았을 때는 마치 제가 친정엄마 혹은 친정언니라도 된 것처럼 뿌듯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잊을 수 없는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느 때처럼 과일을 주러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문 앞에 동생이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119를 불렀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동생은 계속 신음소리를 흘렸고 초조한 마음에 손까지 달달 떨렸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였습니다. 혹시라도 심한 감기라면 태아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구급차가 도착해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계속해서 신음소리를 흘리더니 그 와중에 아가야 라는 말을 내뱉군요. 극심히 아픈 와중에도 뱃속의 아기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금만 버텨달라 말했어요. 곧 병원이에요. 곧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동생은 알아들었는지 실눈을 떠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주어 제 손을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동생이 응급실에 옮겨지고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보호자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였기에 더욱 조심스런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동생 역시 피로가 겹쳐진 감기 몸살이란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들려왔을 땐 가슴을 쓸어내렸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마치 제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데 일을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동생은 죄송해요. 붙여야 할 돈이 있어서 라고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짐작 가는 바론 동생은 그 몸으로도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기운을 차린 동생 앞에서 허심탄회한 말들을 늘어놓게 되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했죠. 그 생각 계속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도와줄 사람 없이 그렇게 아이 낳겠다는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나 그냥 편하게 내 얘기해도 되나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되나? 사실 이미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나는 다행히 우리 딸 낳을 때 남편도 있었고 친정엄마도 계셨어요.
우리 친정엄마하고 나는 애증의 관계이긴 했지만 애 낳을 땐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달쯤 되면 몸도 무겁고 걷는 것도 힘들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도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힘들다 싶어도 아이 생각해서 참고 버텨봐요. 낳고 나면 아이가 또 삶의 희망이 되어주더라고요. 애기 엄마한테도 분명 그럴 거예요.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내려주셨다는 말도 있잖아요. 애기한테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힘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게 되네. 어쨌든 응원할게요, 동생.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실은요, 세상에 저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는데 감사해요. 말씀 하나하나 다 힘이 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은 아픈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붙이기 위해 작게나마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다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는데 덕분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자신의 이름이 수키라고 전해주었어요. 수키예요, 언니. 제 이름. 속삭이듯 들려오는 동생의 대답에 작은 미소를 띠며 손을 더 꽉 붙들어 주었습니다. 동생은 잠깐 의식을 되찾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저는 더 이야기를 나누진 못하고 대신 병원비만 납부해주곤 떠났습니다. 하지만 내내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마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집에서 밥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동생 생각이 났죠. 연락처라도 주고받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걸 남편에게만 슬쩍 털어놓았더니 뭘 고민해? 당신 이럴 땐 이상하게 소심하네. 찾아가 보면 되지. 지금쯤이면 애도 낳았을 텐데 선물이라도 들고 한번 가봐. 하면서 이쁜 출산 선물을 사라며 현금까지 쥐어주더라고요. 저 역시 이쯤 되면 출산을 하고 남았을 시기란 생각에 가슴이 철렁해 서둘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쳐다보고만 왔던 그 집의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동생이 놀랄 얼굴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계단을 내려오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누굴 찾아왔냐 하시더군요. 그 집 이사 갔는데 방 뺐어요, 어제. 하필 어제라니. 하루만 일찍 왔어도 마주칠 수 있었을 텐데. 출산 선물이라도 건넬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내심 실망한 기색을 감출 수 없어 했더니 주인집 할머니는 무슨 관계냐고 물으시더군요. 사실 그저 길거리에서 한 번, 병원에서 한 번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기에 딱히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혹시 과일 도와주시고 가는 분이에요? 그분인가 보네. 여기 찾아온 사람은 그쪽밖에 없거든. 이 집 사는 여자가 무척 고마워했어요. 나한테도 가끔 남은 과일 갖다 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쪽 얘기를 했거든요. 주인집 할머니는 애기 엄마가 월세도 겨우 허덕이며 낼 정도로 가진 돈이 없어 힘들어했는데 든든히 먹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딱히 크게 제가 무언가를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주인집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 어딘가가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잘 출산한 건가요? 아이도 잘 출산했고 그 애기 아빠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떠난 거니 너무 걱정 마셔. 애기 아빠가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정말. 미혼모로 살아갈 거란 말을 들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동생에 대해 들을 수 있던 소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 전 조용히 동생이 아이와 함께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동생이 부디 잘 살아갈 수 있길, 그 길을 굽이굽이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제게 다복한 가정이 온 것처럼 그 동생도 그런 가정을 만들며 살 수 있기를 바랬답니다. 왠지 어린 시절의 저와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을 경험하고 곧이어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에게 제 손길이 필요하기도 했고 한동안은 정신없이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동생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아주 가끔씩은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골목길에서의 추억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기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은인이신 언니를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죄송해요. 언젠가 찾아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 최근에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가자고요. 그래서 오게 됐어요. 인사의 정이야. 안녕하세요. 어머, 네가 그 아이구나. 아이의 얼굴도 본 적 없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나와 존재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스러웠습니다. 어엿한 숙녀가 되어 있던 아이는 제게 씩 웃으며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말해주더군요. 제 엄마를 많이 닮은 외모에 말투까지 씩싹싹해 절로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였습니다. 언니 은혜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 그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응급실로 가면서 내내 제 손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동생이 응급실 이야기를 하며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놓는데 저는 그야말로 눈물이 핑 돌아 내내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의 동생의 사정에 대해 더 상세히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생은 멀리 떠나 어느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를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밤낮 가리지 않고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기까진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힘들 때마다 간간히 제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이에겐 엄마뿐이니 어떻게든 힘내라는 말. 힘들 땐 그 한마디가 자신의 나약한 정신을 채찍질해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고요. 아마 언니가 해주었던 그 말이 없었다면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강인한 엄마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언니를 일찍 찾지 못한 것은 너무나 죄송해요. 애기 아빠와 갑자기 사별하고 딸도 몸이 아프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 제 인생 흘러가는 거에 너무 휩쓸리듯 살고 말았네요. 그럼에도 언니와 있었던 일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생은 제게 그날의 은혜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물을 제 명의로 해주겠다는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뜻 이 재산을 덥석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만 동생은 자신의 마음이라며 받아달라 재차 말하더군요. 형편이 형편이었던지라 그 재촉에 못 이기는 척 재산을 받았고 지금은 현재 동생이 얻어준 집에서 오가며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 나이 든 시점 변변찮은 친구 없이 지내 외로웠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좋은 동생을 다시 만나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동생의 마음 씀씀이와 깊은 호의에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제 이야기 아마 믿기지 않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사실 저조차 아직 실감이 안 날 때가 많답니다. 세상엔 이런 인연도 존재하는 건가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